네, 공시를 통해서 기업의 상황도 살펴보고요. 그리고 투자 전략까지도 세워보는 그런 코너입니다. 자, 전자공시생 장호림 팀장과 함께 공시로 보는 주가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자, 공시들도 많이 쏟아지고 있고요. 공시를 잘 보면 좋은 투자 전략까지 세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공시 기업, 어느 기업부터 보죠? 사실 오늘 원래 토픽은 SK를 하고 싶었거든요. 아, 근데 왜 안 했어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시간이 항상 9시 30분 이렇게 넘어서 하잖아요. 네. 장 초반에 급등할 것 같아서 네. 토픽을 하면 이제 오히려 손해 보실 것 같아서 네. 이제 미뤄놨습니다. 얘기만 좀 해주세요. 어떤 점 때문에? 일단은 뭐 자사주 소각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그게 상징적으로 SK가 이제 계속 갈 거다. 그렇죠. 주주환원 정책을 펼치면서 이제 주가가 사실 레벨업하는 구간이 될 거다라는 네. 거였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 뭐 증시오늘 일부의 자랑은 아니지만 저희가 그 SK 하면서 지난주 금요일날 그런 얘기 계속 했었거든요. 결국 돌아보면 주주환원 배당 많이 해가지고 그 돈으로 물론 대법원 판결은 안 나왔지만 지금 그렇죠. 그런 로직이죠.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런 로직인데 실제로 자사주 매입 소각까지 나온 요 재료였었는데요. 이제 그건 소화가 됐고요. 그래서 준비하신 첫 번째 기업은 LB세미콘입니다. 네. 네, LB그룹이면 이제 LG 계열의 그룹이죠. 네. 네, LB세미콘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오사트 기업입니다. 근데 오사트라고 하면 이제 좀 낯설 수 있는데 아웃소스드 세미컨덕터 어셈블리 앤 테스트라고 해서 아웃소스드, 그러니까 외주로 제작하고 있는 그 조립이라든가 아니면 테스트를 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네. 전체적으로 보라면 반도체 쪽에서 외주 공정을 맡고 있는 업체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근데 대부분 이제 비메모리 쪽에서 강조되고 있는 회사고, 그러니까 LB세미콘 같은 경우에는 이제 LB루셈이라고 하는 자회사 그리고 LB리텍이라는 자회사가 있는데, LB루셈과 LB세미콘은 반도체 후공정 쪽을 담당하고 있고, LB리텍은 2차 전지의 이제 폐배터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LB리텍은 아직은 이제 사업이 그러니까 정상 궤도에 오르진 않았고, 지금 현재 사업은 LB세미콘과 LB루셈의 사업이 메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LG그룹이기 때문에 이 회사의 이제 메인 고객사는 LX세미콘 쪽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DDI 쪽 관련된 사업이 가장 많습니다. 근데 최근에 보시면 이 DDI 관련된 사업이 안 좋았잖아요. 예. 코로나 이후에 TV 판매가 좋으면서 이 DDI 관련된 매출이 굉장히 좋았다가 최근에 이제 고전했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LB세미콘도 실적은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 22년만 하더라도 가동률이 뭐 74.2%, 이게 범프라고 하는 공정 기준으로 74.2%에 달했다가 23년에는 62.6%까지 떨어졌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적자가 커졌고, 이 적자 규모가 어느 정도로 커졌냐면 영업이익이 22년만 하더라도 568억 원이었는데 23년 기준으로 해서 127억 적자까지 기록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는 이제 계속해서 하향되는 모습이 나왔었고요. 그러면 앞으로 이제 투자 포인트는 어떻게 될 거냐라는 건데, 일단 공시를 나온 걸 보면 신규 시설 투자 공시가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신규 시설 투자, 그러니까 지금 보면 적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회사가 계속해서 매출이 역성장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설 투자를 했다는 건 뭔가 긍정적으로 본다는 거잖아요. 아, 오히려. 그렇죠. 예. 네. 이제 첫 번째로 보면 이 회사가 DDI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DDI라고 한다 그러면 디스플레이 구동 칩이거든요. 그러면 디스플레이가 들어가는 디바이스가 많이 팔리면 좋은 건데, 지금 아이패드의 10 모델이 공개가 됐단 말이죠. 근데 여기 OLED가 처음으로 탑재되는데 이 OLED에 들어가는 DDI를 LB세미콘이 다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패드가 신규로 들어왔으니까 또 잘 팔린다 그러면 LB세미콘이 실적이 좋아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투자 관련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 회사가 2018년부터 굉장히 공격적인 투자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부터 2023년까지 6년 동안 6,700억 정도의 캐펙스 투자를 했어요. 그런데 이 회사 시가총액이 3천억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회사의 자본 총계가 3,600억밖에 안 돼요. 네. 그런데 지금 시가총액이 2배가 넘는 규모의 투자를 2018년부터 이어왔다라는 거고, 그래서 매출액은 2017년 1,300억이었는데 2022년 5,246억이었으니까 4배가량 증가했어요. 근데 이 투자 중에서 핵심 투자가 언제 있었냐면 22년과 23년에 있었습니다. 근데 22년의 매출 증가는 별로 크지 않았고 23년에는 매출이 오히려 역성장했어요. 그 말은 이 캐펙스 투자한 거에 어떤 리턴이 아직 오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그 상황에서 지금 신규 투자까지 발표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만약에 영업 상황이 정상화된다 그러면 이 회사의 실적은 굉장히 빠르게 좋아지겠구나라는 걸 기대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OLED 관련된 사업이 좀 괜찮아질 것 같다라는 게 하나의 포인트가 된 거였고, 또 하나는 이번 캐펙스가 기존에 이제 비메모리 중심으로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오사트는. 그런데 이번 캐펙스가 이제 SK 하이닉스 향으로 들어가는
그 카퍼필러 쪽이 될 것 같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아직 확인 안 되는데 이제 솔더볼이 원래 이제 있으면 이 솔더볼 대신해서 이 좀 더 이 구간이 얇아지는 피치가 얇아진다고 하는데 이 얇아진 구간에 대비해서 구리 기둥을 세우는 거죠. 볼이 아니고 그 사업을 이제 이 회사가 할 거다. 네, LB 세미콘이 할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건데 만약 이게 맞다고 하면 지금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HBM에 집중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레거시 공정인 D램 공정을 외주화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그걸 받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맞다 그러면 이제 비메모리에 이어서 메모리 쪽으로도 확장이 되는 거고 DDI 쪽도 사업이 좋아지고 하니까 이 캐펙스 투자에 대한 리턴이 돌아오는 구간이 올해부터 이어질 거다라고 본다는 거죠. 그래서 LB세미콘은 지금 당장 주가가 급등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현재 구간에서는 회사의 동향을 굉장히 면밀하게 봐야 되는 기업입니다. LB세미콘 이렇게 살짝 봐도 PR이 집계가 되나요? 이런 게 안 되죠. 네, 적자 같은 이게 계속 나오니까 뭐 마이너스로 뭐 한 20배 될 것 같은데 이런 거를 투자하기가 참 쉽지는 않은데, 그러니까 장호진 팀장께서는 이 정도로 계속 투자를 했다면 이게 오히려 밑빠진 독에 물 붓기가 아니라 뭔가 있기 때문에 붙는 거다. 그렇죠. 리턴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본 건데 생각보다 업황이 안 좋아서 이 캐펙스에 대한 리턴이 없었잖아요. 좀 잘 생각해 보세요. 캐펙스는 이미 했었는데 실적이 생각보다 안 좋았어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투자를 과감하게 할 수 있는 업체가 얼마나 있을까요? 없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도 투자를 했다는 건 내가 이 캐펙스 투자한 거, 기존 투자한 것도 채우고 이거에 추가적으로 캐펙스가 부족하다고 봤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성장이 오히려 가능하다는 시점으로 봐야 되는 거고 시클리컬 업체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안 좋을 때 오히려 봐야 돼요. 근데 지금은 실적이 바닥을 최악을 찍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반등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남석 대표가 2027년 매출액 1조 원을 목표하고 있다. 굉장히 뜬금없다는 생각이 들었으나 장호진 팀장이 오늘 이 공시들 놓고 분석을 해보니까 뭔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특히 레거시는 지금 다 버리는 입장 아닙니까? 뭐 버린다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그것들을 갖고 가려는 또 그런 의도도 있겠다라고 해서 첫 번째 공시 기업 LB세미콘 살펴봤고요. 두 번째로 살펴볼 공시 어떤 기업입니까? 두 번째는 엠노입니다. 엠노. 엠노는 유명한 회사죠. 솔루션. 그렇죠. 공급망 관리 소프트웨어를 하는 업체인데 이제 공급망 관리라고 한다 그러면 이제 재료를 이제 적당한 시기에, 적당한 가격에, 적당한 양을 조달하는 이 시스템을 개발하는 게 목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 엠노는 국내에서 SCM, 이 구매자 관리 시스템에서 1위 업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공급망 관리 솔루션이 또 세 가지로 구분이 돼요. 첫 번째로는 이게 우리가 실제로 얼마나 필요한 거지, 어떤 소재가 필요하고 얼마나 필요한 거지라는 걸 계획을 세울 수 있는 SCP가 있고, 그다음에 실제로 조달을 위해서 이 물류 프로세서 같은 걸 만드는 SCE라는 프로그램이 있고, 그다음에 SRM, 그러니까 실제 협력 업체들이 입찰을 참여하거나 협력 업체들을 평가할 수 있는 SRM, 이 세 가지 솔루션이 있는데 엠노는 SRM에서 국내 1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SRM 1위인과 동시에 전체 SCM, 전체 구매자 관리 시스템에서도 1위 업체고요. 근데 이 회사가 국내, 그러니까 삼성 SDS로 작년에 피인수됐어요. 그래서 삼성 SDS가 기존 최대 주주의 지분을 인수하면서 추가적으로 전환사채와 신주 인수권부 사채를 투자했고, 그래서 총 이 전환사채와 신주 인수권부 사채까지 합해서 37%의 지분을 보유한 최대 주주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삼성 SDS가 뭔가 엠노의 사업 가능성을 보고 투자했구나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삼성 SDS는 참고로 SCE 부분에서 국내 1위 업체입니다. 완전 뭐 압도적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럼 두 개 업체가 뭔가 시너지가 있을 수 있겠구나라고 이제 판단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삼성에 인수되면서 이번에 드디어 수주가 나온 거예요. 삼성전자향으로 494억 원 규모의 수주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별로 안 커 보인다고 할 수 있는데 지난해 매출이 632억 원이에요. 그러니까 작년 매출 78%고 이게 한 1년 반 정도에 가까이 납품이 되기 때문에 연간으로 봐더라도 한 300억 이상의 매출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삼성전자를 공급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건데, 다만 이제 현재에서 문제점은 뭐냐면 이제 삼성전자에 대한 수주가 이미 5월 말에 알려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가는 좀 부진할 수도 있는 상황은 분명한데 이후에 삼성전자에 대한 수주가 레퍼런스가 돼서 글로벌리 추가적으로 사업이 확대될 수 있는가가 첫 번째 이제 이슈가 될 거고요.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작년
23년 5월 11일에 엠노의 사업 방향에 대한 중요한 발표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삼성 SDS와 글로벌 미국의 공급망 플랫폼 선도 업체인 이제 O9 솔루션스 이 세 개 업체가 전략적 협력 관계를 구축한다고 발표했었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엠노 같은 경우는 SRM에서 국내 1위고 그다음에 삼성 SDS는 SCE 부분에서 국내 1위 업체인데 요 이제 O9 솔루션즈 같은 경우는 글로벌 SCP 부분에서 글로벌 1위예요. SCP는 뭐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우리가 어떤 게 필요하고 얼마나 필요하고 하는 계획을 세는 거. 근데 이 계획을 실행하는 걸 SDS가 잘하는 거고 이 실행할 때 이제 업체들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걸 지금 엠노가 잘하는 거죠. 근데 이 세 개 업체가 손을 잡았어요. 그리고 미국 시장으로 진출한대요. 근데 미국 시장에 진출할 때 어떤 방식으로 하냐면 이제 솔루션을 보면 한 번에 그냥 패키지 같은 걸 판매하는 온프레미스 방식이 있고 그다음에 구독형으로 판매하는 클라우드 방식의 SaaS, SaaS 방식이 있거든요. 근데 SaaS 방식으로 진출한다고 지금 발표가 된 거죠. 그리고 이 솔루션을 올해 초까지 이제 개발해서 출시한다고 발표했는데 아직은 이제 가시화된 성과는 없어요. 하지만 이게 정말로 나간다고 하면 삼성 SDS와 엠노, 특히나 엠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플러스 포인트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삼성 수주를 기반으로 해서 글로벌로 진출할 수 있는 여지가 되는지, 레퍼런스가 되는지, 그리고 추가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O9 솔루션즈와의 협업을 통해서 미국 진출이 되는지를 앞으로 굉장히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다. 얘기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급망 관리하는 소프트웨어, 그렇죠? 우리가 공급망 솔루션 뭐 이렇게 업체들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보면 삼성 SDS, 엠노, O9 솔루션과의 삼각편대 이런 것도 이제 좋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나중에 AI 시대가 더 가게 되면 이런 것들을 다 회사들이 이 자체 솔루션 이럴 가능성은 좀 없나요? 압도적인 건 없어요? 없다고 봐야 되겠죠. 반대로 AI 솔루션을 접목해서 그 얘네들이 더 잘하나? 더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죠. AI가 모든 걸 해줄 수는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AI한테 맡긴다고 해서 해줄 수 없어요. 지금도 뭐 AI 질문해보면 질문을 잘 해야지 내가 원하는 답을 얻거든요. 알아야지 질문할 수 있어요. 굉장히 아이러니하긴 한데 그런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히려 이 새 기업에서 AI가 오면 정말 격차가 엄청 벌어질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도 그렇죠. 있겠죠. 공급망 관련한 솔루션들에서 엠노까지 살펴봤고요. 세 번째 우리가 확인할 공시 확인 기업은 어딜까요? 유바이오 로직스인데 한번 얘기 들었어요. 4월에 한번 얘기 들었었는데 그때도 이제 최대 주주인 바이오노트가 계속 장내 매수를 한다. 좀 특이하다라고 했었는데 이번에도 장내 매수가 나왔습니다. 근데 장내 매수 단가를 보면 항상 한 12,000원 정도에서는 계속 사요. 지난번에도 12,000원 안팎에 샀고 이번에도 12,000원이니까 굉장히 주목할 건 12,000원 정도면 회사에서 지금 정말 싸다. 지금은 늘려야 된다. 라고 포인트를 잡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거고 한번 말씀드렸듯이 이 유바이오 로직스는 백신을 개발하는 회사예요. 근데 백신 중에서도 콜레라 백신이 지금 메인인데 이 콜레라 백신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1위 업체입니다. 글로벌 1위 업체인데 원래 경쟁사가 있었어요. 그 사노피의 자회사 산타라고 있었는데 인도에 이 회사 콜레라 백신을 우리는 공부 못해라고 이제 하면서 손을 들었어요. 왜요? 뭐 단가가 안 맞았겠죠. 단가가 안 맞으니까. 네, 그쪽에서는. 근데 유바이 로직스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는 할 수 있어라고 하면서 이제는 거의 독점이 된 거예요. 그래서 콜레라 백신을 납품하는데 콜레라 백신이 부족한 거죠. 유니세프에서 요구하는 건 지금 27년까지인가요? 9천만 도주를 공급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캐파가 3,300만 도주였어요. 이제 증설해서 한 6천만 도주가 된 상황이고 그러니까 이 추가적으로 증설하는 것도 지금 유니세프에 다 공급해야지 유니세프의 물량을 감당할 수 있을까 말까 한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2025년까지 추가 증설까지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이 말은 뭐냐면 유니세프가 생각하는 콜레라 백신, 그러니까 콜레라 퇴치로 아예 가려고 하기 때문에 콜레라 백신을 공급해야 되고 이 콜레라 백신을 공급하면서 유바이 로직스가 실적이 좋아질 수 있다. 라는 것까지 이제 포인트가 나온 건데, 근데 실제로 이제 보면 작년 4분기와 올해 1분기에 유바이 로직스가 달라질 수 있구나라는 걸 보여줬어요.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나온 건데, 지난 이제 4분기 매출액을 보면 269억인데 영업이익률이 35.2%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좋네요. 매출액이 딱 증가하니까 영업 레버리지 나오는 게 보인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올해 내년 매출액이 레버업 된다 그러면 이 회사 실적이 정말 좋아질 수 있겠구나라는 걸 기대할 수 있게 된 건데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증설 때문에 올해 내년 실적 좋아지는 거고 내년 하반기 증설 때문에 25년, 26년까지 실적 증가하는 게 눈에 띄게 보일 거거든요. 그 실적은 계속 좋아져요. 그럼 그 다음이 있냐라는 건데 지금 이제 핵심으로 개발하고 있는 게 장티푸스 백신이랑 수막구균 백신이 있어요. 근데 장티푸스 백신 같은 경우에는 임상 3상을 진행 중이기 때문에 뭐 굉장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 요 규모는 좀 800억 정도 되거든요. 근데 유바이 로직스의 작년 매출이 900억이니까 800억 정도 시장이면
유바이로스 입장에서는 그렇게 작은 게 아니고 또 수막구균 같은 경우에는 요 백신을 개발한 회사가 글로벌리 두세 개 정도밖에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거를 성공한다 그러면 시장이 3조 시장입니다. 3, 4조 시장. 그러니까 만약에 성공한다 그러면 유바이로스가 또 점프할 수 있거든요. 실적이. 근데 물론 이거는 27년 이후를 봐야 되긴 하지만 어쨌건 유바이로스가 콜레라 백신으로 성장하는 건 굉장히 명확하게 나오고 이후에 장티푸스 백신과 수막구균 백신으로 신규 모멘텀까지 더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대 주주는 장기적인 그림을 보고 12,000원 정도만 되면 계속 사고 있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유바이로직스고요. 우리가 콜레라, 장티푸스 큰 관심 갖고 있지는 않지만 지금 백신에 대한 수요가 이렇게 높아진다는 것도 우리가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장우진 전자공시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여기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